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2021년 2월에 혁신 데이터 참조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조지능 참조 모델이 있는데요. 그 제조지능 참조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지능 개발 및 지능 측정 가이드인 키드마의 제조지능 참조 모델에 대한 이해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선 참조 모델의 이해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조 모델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2020년과 21년 사이의 스마트 제조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데이터의 특성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조형 참조 모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저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조 모델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14년부터 15년 사이의 1차적인 그 역사를 살펴보면, 우선 이제 이 참조 모델을 만들게 되어진 배경에는 독일의 4차 산업혁명 선언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해서 Manufacturing USA를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AMP를 이제 발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3년 되면 독일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준비하고, 미국은 IIC라고 하는 이제 민간의 그 조직을 통해서 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그런 이제 발빠른 행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맞춰서 2014년 6월에 제조혁신 3.0을 선언을 하고 스마트 공장 전략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죠. 이게 이제 산업부가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산업혁신운동본부 내에 임시 조직을 이제 발족을 해서 스마트 공장 정책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8월 31일 날 2014년 8월 31일 날 스마트 공장 참조 모델을 이제 1차 개발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참조 모델이 일단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되어져요. 밑에 있는 그림이 참조 모델에 대한 예시입니다. 초기 스마트 공장에 대한 특성인데요. 이 모델은 이 당시에는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응용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집계 자동화를 이제 지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현장 자동화가 있고 공장 에너지 관리라는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이 이제 그 자동화 영역이고, 그리고 이 전체를 보면 이게 결국 공장을 운영하는 이제 MES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왼쪽이 PLM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RP 영역이 있고 공급사실 관리라고 하는 SCM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이제 그 스마트 공장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 공장 수준을 정의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ICT를 전용하지 않은 단계가 있고, 기초 수준, 중간 수준 1, 중간 수준 2, 그 다음에 고도화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개념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걸 그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기초, 중간 1, 중간 2, 고도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스마트 공장 수준을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되어지고, 많은 이제 언론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을 해서 스마트 공장에 대한 그 성과를 측정하는 일을 맡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6월에 이제 재단법인 민간업종 스마트 공장 추진단을 발족을 하게 되어지고, 본격적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지게 되죠. 이제 2016년부터 19년 사이를 좀 살펴보면,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응용 시스템 위주로 이제 그 사업을 이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마트 공장이라는 개념을 좀 더 확산하고 확장하는데 그 한계를 이제 느끼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주로 이제 퍼블릭 사스였는데 이쪽 영역과 CPS,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런 영역을 지향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공장에 대한 참조 모델을 개편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차 그 스마트 공장 참조 모델을 만들 때는 요 그림으로 이제 그 스마트 공장 참조 모델을 완성을 해요. 오른쪽에 보시면 AI, CPS, 클라우드가 이제 그 새롭게 접목이 되어지고, 그리고 요 영역이 제어 자동화, 현장 자동화라는 영역으로 해서 IoT가 이제 구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요 영역은 원래 있던 응용 시스템 영역을 그대로 받아서 그 운영을 하지만, 하여튼 그 IoT 영역, 그 다음에 AI, CPS, 클라우드가 그 하나의 축을 이루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역을 그 축을 이루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유도를 하였으나, 사실은 뭐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크게 이 당시에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고,
다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그 성과는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금도 많이 지향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단지공단은 이제 스마트 에듀 R&D 사업을 그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스마트 공장 R&D 사업을 연구 대상을 살펴보았더니 되게 그 상당히 많은 연구가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태로 연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측 쪽에, 그러니까 프리딕션 쪽에 그 연구, 그다음에 자동화에 대한 연구, 분석에 대한 연구, 최적화에 대한 연구, 이렇게 네 가지 연구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제 그 활성화되어졌는데 그 연구 대상을 보면 첫째는 설비 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설비가 40%, 그러면 자재가 20%, 그리고 공정이 16.7%, 그리고 설계 도면이 이제 10%, 문서가 이제 3.3%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걸 살펴보면 상당히 다양한 범위, 그러니까 설비, 자재, 공정, 설계 도면과 문서라고 하는 이런 영역까지 상당히 그 넓은 범위, 그 다양한 범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연구는 이런 예측과 자동화, 분석, 그 다음에 최적화라는 영역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적극적으로 센서를 활용하게 되어졌어요. 이분들이 그 센서를 보면 온도, 전류, 전압, 진동, 압력, 카메라, 습도, 시간, 이동 속도, 그리고 절입량, 거리, 먼지, 뭐 절삭 속도, 투입량, 계수, 이렇게 다양한 이제 센서 사용을 하게 되어졌고, 이 외에도 진공, 유량, 뭐 가속도, 이산화탄소, 스마트 펜 등등 해서 심지어 이제 먼지, 바람 이런 수위까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센서를 도입을 해가지고 도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지능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더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지향을 하게 되어지게 된 거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성과를 한번 이제 제가 그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생산성이 248%가 향상이 되어지죠. 엄청난 그 규모로 생산성이 향상이 되어졌어요. 근데 품질도 101%가 향상이 되어졌습니다. 비용 또한 147% 절감이 됩니다. 제가 스마트 공장 추진해서 부단장을 맡고 있었을 때 복합가상 사업은 생산성 23%, 품질 개선은 46%, 비용 절감이 16% 수준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해 보면 뭐 거의 이렇게 생산성 10.8배, 그다음에 품질은 2.2배, 비용 절감은 9.2배 정도 이상이 그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자신감인데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수요 기업은 어떤 자신감을 얻었냐면 제조 데이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조 데이터를 알게 되어졌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가치가 어떤 것이냐? 일단 팩트를 발견했어요. 자기가 몰랐던 새로운 팩트를 발견하게 되어졌고, 물론 이제 이 팩트는 그동안 제조업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명확하진 않지만 감성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새로운 팩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암묵적인 지식이 이제 명시화되어지는, 명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지능을 가지고 최적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결국은 뭐냐면 데이터 자체가 자산 가치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요 기업이 제조 데이터를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어졌다는 걸 이제 여기서 설명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 고품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더라. 고품질의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뭐 팩트나 지능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또 하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결국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센서, 그 여러 종류의 센서를 이제 붙이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이제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을 이들은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되어지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결국 이제 디바이스와 센서, 통신, IoT, CPS 이런 쪽 영역에 투자의 중요성을 이분들은 알게 되어지게 된 거죠. 결국은 이 그 사업 자체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결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해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데이터의 가치를 알게 되어졌고, 데이터를 가치를 알게 되어서 데이터의 품질을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고요. 데이터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졌으니까 결국은 디바이스와 센서, 통신, 그다음에 IoT와 CPS 이런 쪽에 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어졌다. 이게 여기서 내리는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제조지능에 대한 개발 이 영역은 여전히 미개척 영역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하는 그런 걸 어느 정도 이제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 제시하는 영역이 굉장히 비상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제시했을 때 이것이 가능한지 의 가능성에 대한 그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조지능 개발 가이드 이게 필요하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지능 개발 가이드를 그 만든 내용이 제조지능 참조 모델이 되겠는데, 이 제조지능 참조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개발 가이드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지능 측정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게 돼요. 세 번째는 점검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점검을 지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개발되어진 제조지능에 대한 적합성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 제조지능을 새롭게 그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개발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이제 점검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지겠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이제 목표하는 바는 적정한 건지, 데이터셋은 이제 적합성을 갖고 있는 건지, 알고리즘은 제대로 구성을 한 건지,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구조, 아키텍처는 적합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점검하는 것이 이제 이 점검 지원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조지능은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식별지능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사물이나 문자를 알아내는 이런 지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식별지능에는 자재를 그 제대로 식별을 하고, 그다음에 자재를 그 검사했을 때 이 안에 자재가 뭔가 다른 점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 이게 식별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카메라나 이런 것하고 깊은 관계인데, 패턴 분석이라든지 카메라나 이미지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식별지능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일단 식별지능이 첫 번째 그 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지지능은 이제 그 식별지능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좀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작업장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변화를 찾아내는 행위, 이게 인지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분석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게 분석지능은 뭐냐면 현상의 변화 양태를 이제 확인하는 지능이죠. 현상이 변화를 하는데 양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찾아내는 행위, 이게 분석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분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지능이 진단지능이죠. 진단지능은 어떤 변화 양태를 발견했을 때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찾아내는 지능, 이게 이제 진단지능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예측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들을 추정하는 지능, 이게 이제 예측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적화하는 의사결정 지능이 있죠.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 제약 조건에서 목적에 맞는 해법을 찾아내는 지능, 이게 이제 의사결정 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지능은 이러한 지능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제조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지능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6대 지능이 대부분 제조지능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제조 데이터는, 제조지능을 구성한 제조 데이터는 참 다양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좋은 특성도 있지만 이 제조 데이터는 왜곡의 가능성이 좀 많이 있어요. 시간에 의한 왜곡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실제로.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하면 나노세컨드 단위로 데이터를 쭉 이제 받아야만 이 패턴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형편상 10초 단위로 지금 데이터를 받고 있어요. 그럼 10초 단위로 데이터를 받으면 0초 때는 여기 있고 10초 때는 여기 오는 거죠. 여기.
이 그림이 잘못됐는데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20초 되면 또 여기 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이 패턴을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진 그 약간의 삼각형, 낮은 형태의 삼각형의 그 패턴을 얻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측정 주기를 그 측정 주기가 맞지 않아서 이 패턴을 알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만큼의 영역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 영역이 왜곡면이 되어져서 여기 이쪽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가 되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영역에 대한 그래서 일어나는 그 팩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이 팩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능이나 팩트를 찾아내지 못하고 결국 지능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능을 개발하더라도 이런 그 낮은 형태의 삼각형의 형태의 지능을 개발하게 되어짐으로써 그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 이 데이터셋은 그 결국 뭐냐면 차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데이터셋을 얼마만큼 잘 구성하느냐가 이제 그 중요한데 만약에 데이터셋을 구성했을 때 이와 같이 이제 2차원 형태로 많이 구성을 하면 이 정도가 되어질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X3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을 없애버렸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 버릴 거예요. X와 X2를 없앴다고 가정하면 이런 모양이 되어져 버릴 거예요. 거의. 이 것만 가지고는 이 전체에 대한 그 팩트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조 데이터는 데이터셋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능을 개발하고자 하면 데이터셋하고 깊은 관계가 있고 이거는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셋을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에 의해서 여기서 팩트를 바르게 발견할 수 있거나 그러지 못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셋이 부족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팩트를 발견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팩트가 발견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지능 또한 제대로 개발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크게 보면 시간적인 오류, 셋 구성의 오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 품질, 데이터가 바른 데이터가 올라오느냐, 바른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구성이 제조 데이터는 시간과 데이터셋 이런 것의 구성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조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성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 자체가 복잡성을 가져요. 복잡성을 가지는데 이 차원만 가지고도 복잡성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오른쪽 면에 있는 것이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변수의 개수입니다. 개수가 얼마만큼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복잡도가 이제 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측정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지느냐에 따라서도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복잡도가 이제 그 커지는 그런 양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복잡도는 이런 공식으로 이제 일단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와 데이터 측정 속도에 따라서 그 복잡도가 높아지게 되어지는데 데이터 측정 속도가 빨라면 빨라질수록 그 다음에 변수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도는 그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는 것이 이제 이 데이터 제조 데이터가 갖는 성격이고 그리고 이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제조지능을 개발하는데 그만큼 복잡성을 갖게 되어진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지능이 복잡한 제조지능을 이제 그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얘기할 때는 대부분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뿐만이 아니고 이제 물론 이제 여기 보면 빅데이터 분석 기술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알고 있는 기술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수리적 최적화 이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 그 제조진을 개발하는 영역이 될 겁니다. 이 영역이 의사결정을 최적화해 주는 영역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가서 이제 기타 방법 없는 휴리스틱들인데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영역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조진을 개발한다고 하면 머신러닝과 딥러닝만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전체 영역 결국 뭐 의사결정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그리고 진단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아울러서 여기서 그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역들을 저는 참조 모델 모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참조 모델에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담았기 때문에 저희 그 제조진흥 참조 모델을 이용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연구개발의 표준 모델은 3D 큐빅 모델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일단은 업종을 점점 계속 개발해 나가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능을 개발하는 대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지능의 수준을 1부터 5까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오른쪽과 같은 표준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이제 구성을 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우선은 지능을 개발하는 영역은 이 계층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지능을 이용하는 영역, 유스케이스를 쓰는 영역은 현장 운영 계층에서 하였고, 그리고 데이터를 개발하고 하는 영역은 이제 디바이스 제어 계층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이제 기본 구성은 3단 구성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멀티티어의 체계를 구성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조진 수준의 정의를 내릴 때는 크게 4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첫째, 명확성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수준 간의 구분이 명확하고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측정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측정을 하더라도 측정의 편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객관적 측정이 되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위 수준이 하위 수준을 포함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수준 3은 상위 수준이 수준 3이라고 가정하면 수준 2가 하위 수준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수준 3의 데이터 측정 주기는 수준 2의 데이터 측정 주기보다 빨라야 된다. 첫 번째 이제 포괄 조건이고, 그다음에 수준 3의 그 연관 데이터 개수는 수준 2의 연관 데이터 개수보다 그 집합으로 보면 더 많아야 된다. 더 많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는 것이고, 세 번째는 데이터 모델 복잡도는 수준 3은 수준 2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수준이 하위 수준 포함의 조건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업종 평등 적용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종마다 적용하는 조건이 다르면 그러면 제조지능에 대한 그 정의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조지능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업종에 대해서 평등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조지능의 수준 정의의 조건은 명확성의 조건, 객관적 측정, 상위 수준이 하위 수준을 포함하는 조건, 그다음에 업종 평등 적용, 이런 4가지로 이제 그 정의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4가지의 조건을 맞춰서 그 참조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아까 4가지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조건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수준을 1부터 5까지 정의를 내렸는데, 우선은 제조지능 개발 대상의 연관 변수의 수를 보면 첫 번째는 그 빅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하는 단계인데 대상이 하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대상을 전부를 다 그 빅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 할 수도 있지만 한 부분 그 변수만, 그러니까 많지 않은 변수만을 가지고도 빅데이터 분석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능화가 가능하다면 이걸 이제 2단계로 본 거예요. 이걸 1단계는 빅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고, 2단계는 이제 1단위의 그 지능화를 하는 것을 이제 그 수준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해당되는 대상에 대한 그 다차원 문제를 인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체계로서 한 대상을 완전히 그 지능화를 하는 것이 3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비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설비의 설비의 전류만을 계속 분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전류만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하면 1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류를 가지고 뭔가 그 지능화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전류만을 가지고 그 툴이 또는 그 기계의 건강도를 체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건 2단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설비 자체가 완전하게 이제 그 지능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측을 할 수 있고 문제를 인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진다고 하면 3단계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4단계는 복합 연관 지능화를 하는 것이 4단계입니다. 4단계는 뭐냐면 설비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 이제 품질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설비와 품질 간의 연관 분석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그 4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단계는 전체 지능화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공장 내에 얘는 공장의 어떤 라인, 공장 이 전 자체가 지능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그 설명 것 중에 포괄의 법칙이라고 했었잖아요. 포괄의 법칙이라고 하면은 이 레벨 5는 레벨 4를 포괄하고, 레벨 4는 레벨 3를 포괄하고, 레벨 3는 레벨 2를 포괄하고, 레벨 2는 레벨 1을 포괄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그 포괄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제조적인 수준을 그 아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이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수준 제로를 얻거나 이제 지능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걸 수준 제로가 가정을 하면, 수준 제로를 빼고 이제 빅데이터 수집과 컨디션을 모니터하는 거, 1대상 1단위 지능화, 그 다음에 다차원의 문제를 인지하고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복수 연관 지능화, 전체 지능화 이렇게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참조 모델에서는 이번엔 정밀 가공과 사주 성형에 대해서 참조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참조 모델 보면 수준에 대해서는 그 정밀 가공은 설비와 공급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 1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주 성형 설비와 금형 상태 모니터링하는 것을 수준 1로 이제 잡았고, 여기에서 모니터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수준 2에서는 이제 정밀 가공에서는 이제 머신 비전 기반의 자재 분량을 검출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잡은 거고요. 이 자재 분량 검출은 그 정밀 가공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검출하는 작업을 이제 수준 2에 넣었고, 그 다음에 그 설비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다별량 관리도를 적용해서 가성알람을 제어하는 것을 이제 수준 2로 봤습니다. 사초 성형에서는 머신 비전 기반의 성형품 분량을 검출하고 설비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수준 2로 봤어요. 여기서 머신 비전을 주로 활용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그 전류를 비롯한 이런 이제 약간의 그 센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걸 활용하는 쪽으로 정의했고, 이 부분은 이제 머신 비전을 이용한 거죠. 수준 3에서는 이제 좀 더 이제 그 설비 전체를 그 지능화하는 개념을 갔어요. 설비의 고장, 수명, 바이트 마모와 손상을 이제 예측하는 걸 수준 3으로 봤고, 그 다음에 공정 캐파 분석하는 걸 수준 3으로 정의했습니다. 공정 캐파 분석은 사출성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사출 인자를 이용한 불량 감지하는 것을 수준 3으로 정의했고, 그리고 설비 상태 데이터를 이용한 고장을 탐지하고 예측하는 것 또한 수준 3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준 4에 넘어가면 그 정밀 가공은 실시간 공정 능력을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차원의 정밀 품질 분석을 하고 불량을 예측하는 걸 수준 4에서 진행을 하였고, 사출 성형에서는 실시간 공정 능력을 예측을 하고 똑같이, 그다음에 다차원의 정밀 품질 분석을 하고 불량을 검출하는 걸 수준 4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준 5에서는 실시간 자원을 할당하고 운영 최적화하는 것을 양쪽 다 같이 이제 수준 5의 임무로 정의했고, 여기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밀 가공과 사주 성형 외에도 다른 분야로 계속 이제 업종을 넓혀나가는 것이 저희가 해나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핀들 이상가 진단인데, 요거는 이제 이제 수준 2에 해당되는, 수준 1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부하를 갖다가 전류를 통해서 부하를 이제 보게 되어지고 있고, 이게 부하를 정상적인 부하를 일단 러닝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상 징조가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상 부하하고 차이가 나는 차이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발견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이상 징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틀 이후에 이제 사고가 이렇게 크게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런 정상과 이상 전조, 그 다음에 사고 발생이라는 이 세 가지의 패턴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 패턴을 가지고 이제 패턴을 러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제 스핀들의 이상을 진단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명 예측 부분야인데, 이제 remaining useful life라고 해서 우리말로 치면 이제 잔존 수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잔존 수명이 이제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하는 방법론이 이제 이 방법론이거든요. 이 방법론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널리티컬 베이스, 그러니까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거, 모델을 이용하는 거, 지식을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걸 혼합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저희가 쓴 것은 어널리티컬 베이스와 이제 모델 베이스, 이 세 가지를 이제 사용을 했어요. 이건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널리틱 베이스는 피직스 오브 페일리어 테크놀로지 테크닉을 이용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 베이스는 보통 이제 이런 통계, 그다음에 이제 계산을 이용하는 계산적인 인텔리전스, 이제 그리고 이제 경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모델 베이스와 난리 베이스를 이용하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고, 근데 하이브리드는 이제 뭐 퓨전이죠. 퓨전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그 이런 기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주로 사용했던 것들은 이런 영역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머신 툴의 마모에 대한 이제 수명 진단 부분인데, 앞부분에 아까 스핀들 그 마모를 한번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걸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툴 마모 패턴을 군집화를 하고 레벨링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모 패턴을 이렇게 군집화를 해서 이걸 나중에 레벨링해서 쓰는 이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사이클에 따른 이제 커터의 마모의 깊이를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커터가 마모가 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그래프로 명시를 하고, 그리고 그 그래프에 따라서 이 차이를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커터 마모가 얼마만큼 일어났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머신 이제 그 툴 마모에 대한 수명 진단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 방법들을 이제는 그 그래픽할 툴을 이용하는 방법들인데, 이 방법들도 저희들이 그 참조 모델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정 제어 기법이에요. 여기는 다빌량 실시간 공정 제어 기법인데 레벨 3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기법들은 이제 크게 세 단계로 구성을 합니다. 첫째가 어떻게 하냐면 이 머신러닝 모델을 먼저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 최적화가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이내믹 컨트롤을 해서 컨트롤을 직접 해나가는 이런 구조로 구성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이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이클릭하게 구성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데이터 기반의 수치 해석, 최적화, 최적자 이런 그 단계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개념을 우리가 그 참조 모델에서도 적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기계가 스스로 자가 진단하고 그 자가 회복이 가능한 이런 체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층 강화 학습이죠. 이 영역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걸 신층 강화 학습을 이용해서 다배양 시스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DQN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런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걸 그 미니 배치 런을 해서 그걸 다시 런을 하고, 그 런 결과를 다시 DQN을 넘기는 이런 개념 가는 것들. 그 다음에 멀티베이트 DB를 이용해서 이제 미니 배치 러닝을 통해서 DQN을 다시 넘어가서 모델링하는 이런 것들, 이제 방법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뭐냐면 옵티멀 폴리시를 여기서 발견을 해가지고 시스템에 전달해서 시스템이 인텔리전스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심층 강화 학습을 활용한 다빌량 시스템 제어가 하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수의 이제 NC 설비의 그 실력성 정보를 이제 토대로 해서 스케줄링 최적화라는 기법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수명 정보와 수명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게 머신들이거든요. 머신들에 대한 수명 정보를 쭉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해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머신별로 언제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할 건지를 체크업하는 이거를 이제 그 스케줄링 방법을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머신 인덱스를 쭉 개발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해당되는 이제 그 공무팀 쪽에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운영하는 개념이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도 지금 참조문에서 개발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 참조 모델은 이제 실증을 해나가야 되겠죠. 실증을 해나가고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점을 계속 해나갈 거고, 그다음에 업종도 확대를 해나갈 거고, 그다음에 교육과 연구 지원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준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을 하는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